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대로 나타나면서 4차 유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는데요. 거리두기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공교롭게도 어제하고 오늘 똑같은 숫자의 확진자 수가 나왔고 또 600명대를 621명인가요? 600명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좀 갑자기 설 명절 연휴가 지나자마자 이렇게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이런 확산 추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직 추이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이제 유행의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은 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최근에 600명대로 환자 발생이 나왔던 거는 뭐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집단 발생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보면 환자 발생이 한 1000명을 넘어들던 때 그때는 뭐 주변에서 보더라도 사회적인 모임이나 활동이 많이 줄어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환자 발생 수가 줄어들면서 정부에서 집계하고 있는 이동량이나 이런 걸 보아도 여러 활동이 재개되고 만남이 다시 이루어지고 이런 양상을 보였죠. 네. 이런 위험스러운 상황이 계속 누적되어 있다가 어떤 경계가 좀 약화되어 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 이런 곳에서 큰 규모의 환자 발생으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크게 환자 발생이 있었던 공장 이런 곳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유사한 형태의 집단 발병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환자 발생 숫자가 계속 증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들도 만나기도 하고 사람들 간의 접촉이 아무래도 더 빈번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 감염자 추이가 그 설 명절 기간 동안에 접촉이 있었다고 하면 그때 감염이 됐다고 하면은 한 언제쯤이면은 실제로 감염 여부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2일에서 14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네. 평균적인 잠복기로 보면 한 5일에서 6일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설 연휴 기간 중에 전파가 이루어졌다면 그 전파가 이루어진 분들이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이번 주 중반에서 후반 정도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걸로 보고요. 길게는 그 다음 주 정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뭐 잠복기 중에도 이제 증상 발생하기 전부터 전파가 가능한 면이 있어서 그 단계부터 전파가 이루어져서 그다음에 확산되는 걸로 생각해 보면 이번 주말 뭐 정도만 지나도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불안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 경기도 남양주 그리고 충남 아산의 공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서 또 걱정인데요. 이 먼저 아산 보일러 공장의 경우에 이 원인 중에 하나로 온풍기가 지금 지목되고 있거든요. 이 온풍기 바람을 통해서 지금 이제 폐쇄적인 공간 안에 또 굉장히 밀접 접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바람을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여름철에 에어컨을 통해서 이제 확산이 좀 되었지 않았을까 의심되는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예. 좀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역학조사가 다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 결과를 좀 보아야 할 수 있겠지만 겨울철에 이런 온풍기도 마찬가지로 바람을 부는 형태니까 확진자가 그 앞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분을 따라서 호흡기 비말이 뒤쪽으로 계속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리고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사람이 계속 모여있는 형태가 있었다면 이런 온풍기의 바람이 나오는 그러한 부분도 이 바이러스 확산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양주 공장에서도 지금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또 직원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요. 또 합숙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이런 시설에 대한 점검도 보다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어디나 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면 당연히 집단 발병의 위험이 더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사실 외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 또는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에서 집단 발병이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사회로 확산되는 형태로 이어졌던 그런 이제 보고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이제 기숙 시설의 경우에는 사실은 가족하고 마찬가지죠. 그 내부에서는 24시간 같이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사실은 어렵고 또 같이 뭐 식사를 하고 뭐 샤워를 하고 이런 것들도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 내부에 환자가 유입이 되면 그 안에서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격하게 전파가 되는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설이 외국인 분들의 경우 개별적인 뭐 집이나 이런 거주지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서 이런 기숙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도 관리는 좀 필요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좀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디 분산 배치하기도 참 쉽지 않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뒤따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나 뭐 모여 있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집에 있고 이거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네. 모여 있는 게 불가피한 곳이라면 우리가 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환자분들이 모여 있지만 그걸 다 흩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런 곳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그곳으로 환자가 유입되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 그리고 그 안에서 만약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제 뭐 무증상까지 알아내는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네. 유증상자가 등장했을 때 빨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이런 체계,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이 회사나 공장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가 거리두기 체계 개편 추진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5단계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이제 네네. 3단계로 좀 더 간소화한다고 하는 건데요. 이 지금 3단계로 간소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세요? 네, 사실 뭐 이전에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이 되고 그게 실제로 적용이 되면서 좀 지적이 많이 있었죠. 네. 0.5단계에서 취해진 조치가 그렇게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보여지지 못했던 데다가 실제 단계 상향의 그 의미가 이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했고 오히려 좀 조치가 더디게 취해진 듯한 인상도 주었거든요. 또 이전의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변경될 때 원래는 그 취지가 단계 변화를 조금 더 빠르게 신속하게 적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그 단계상의 기준 자체가 높여져서 실제로는 신속한 적용이 오히려 더 되지 못한 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지적들이 좀 담겨져서 기존의 체계로 좀 간소화되어서 개편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중이용 시설의 집합 금지를 최소화하는 대신에 개인 활동 규제, 행동을 규제하는 방안으로 간다. 그 대신에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방안도 지금 같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다중이용 시설 집합 금지를 최소화하고 개인 활동 규제를 강화한다. 이 큰 틀에서 대략 뭐 이해는 되는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사실 다중이용 시설을 규제하면서 모임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긴 있었죠. 근데 문제는 다른 사적인 공간에서도 모임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집단이 모이는 형태는 유지가 되는데 이런 다중이용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피해거든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 이제 생업을 이어가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다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강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문제 때문에 영업을 하는 장소나 시설의 제한이 아니라 각 개인의 모임을 규제하는 형태로 이제 이 정책의 방향을 좀 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시설 규제는 행정적인 관리나 조치가 상대적으로 좀 편리하죠. 네. 그렇지만 개인의 활동의 규제는 관리나 감독이 참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모임이나 활동이 이런 이제 시설이나 장소가 이제 열려 있게 되면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존의 정책에 비해서는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전파 위험이 조금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업 시간 규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9시, 10시를 갖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뭐 네. 9시까지는 뭐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9시 넘어서부터는 전파가 이루어지느냐 이제 이런 논란인데요. 사실 이제 그런 논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보통은 이제 뭐 사회 필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식사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허용을 하지만 그 이외의 활동은 최대한 줄인다. 그러니까 이제 위험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네. 사실 이제 저녁 늦게의 모임이 대개는 음주나 이런 이제 모임인 경우가 많고 그 경우에 그 내부에서 방역의 조치들이 지켜지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시기에 활동이 줄어들면서 이 시기를 통해서 영업을 하시는 업소 이런 곳에서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뭐 어떤 게 딱 맞다의 문제는 아니지만 방역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시간 제한은 갖는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한 6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지금 정부가 밝힌 이런 방안으로 추진하는 게 어떨까요? 좀 이 방향이 맞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이제 재확산이 급격하게 진행이 된다면 이렇게 이제 새롭게 개편하려고 하는 거리두기 방안이나 정책이 미뤄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악화되는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조치를 적용하는데 그 자체가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조치가 사회 활동을 지금에 비해서는 일정 수준 허용하고 전파 위험을 좀 높이는 측면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외에 소셜 버블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네, 이제 뭐 소셜 버블이라서 좀 낯선 느낌이 있는데요. 네. 간단하게는 가족이나 뭐 친구, 동료 이렇게 평소에 접촉이 잦은 사람들 한 10명 미만으로 묶어서 그 내부에서의 만남은 어쩔 수 없지만 만남이나 모임을 그 내부에서만 국한시키고 다른 그 이외의 사람들의 만남은 제한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소셜 버블 내에서는 사실 거리두기가 이루어지기가 사실상은 어렵거든요. 가족에 준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되 다른 모임은 좀 제한한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문제는 이제 수도권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이 많아서 사적인 모임이 아니더라도 불가피하게 여러 사람이 모이는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곳에서는 이런 소셜버블의 개념이 효과적일 수 있을지 좀 고민이 있고요. 또 네. 이전에 수행됐던 연구를 보면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돼서 이런 이제 여러 사람 그 이외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계속 일정 수준의 방역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셜버블과 같은 이런 조치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그대로 도입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궁금한데요. 이게 어떻게 규제를 합니까? 네, 그것도 고민이죠. 사실상 어떻게 그렇죠. 빈번하게 접촉한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소셜 버블의 개념을 적용할 때 여러 버블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도 있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이거를 일일이 뭐 증명서를 갖고 다닐 수 있는 네. 것도 아니고 말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계도나 교육의 측면, 홍보의 측면에서는 의미를 갖지만 실제 규제의 측면은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그 국민들의 협조 없이는 어떤 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성공할 수 없는 게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백신에 대한 말씀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정부가 요양병원에 입소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아스트라 백신 접종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 화이자나 뭐 다른 이제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지금 65세 이상 고령자가 사실은 제일 지금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뭐 65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이렇게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니고 고령이신 분들,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도가 높은 분들이니까 네. 우리가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을
그분들에게 먼저 배정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었었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가장 먼저 우리가 사용 가능한 백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일단 사용을 유보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초기에 고위험군에게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이 제한되었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다른 백신에 대한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거든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계속 제한한다는 상황이라면 다른 백신이라도 빨리 이 고위험군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초기부터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고요. 초기의 목표는 그 고위험군 그 자체, 그분들에 대한 위험도를 최대한 낮춰주는 조치가 취해지는 게 맞기 때문에 고위험군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백신을 빨리 도입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거든요. 만약에 뭐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처럼 뭐 이송이나 보관에 좀 제한점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온이나 또는 이제 일반적인 저온 유통에서 전혀 둘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기간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점을 조금 활용한다면 이런 고위험군들에게 빨리 접종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1월 집단 면역 형성하는 데는 조금 더 시기가 늦춰진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초기 접종의 물량이 사실은 아주 큰 물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종에 도달하는 시기는 많이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게 무조건 집단 면역 이게 아니거든요. 이제 올해 안에는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접종의 목표가 있긴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했다고 해서 유행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접종 초기에는 특히나 고위험군들의 위험도를 빨리 낮춰주는 게 백신을 통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이득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의 접근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어서 최종 도달하는 시기는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쪽에 고위험군들이 좀 빠져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강원도 산지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해서 낮부터는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 해안지방 바람이 초속 10에서 20m,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바람이 세게 불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